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이 생소한 과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영양사라든지 위생사라든지 식품산업기사, 뭐 식품기사를 준비하면서 한 번쯤은 이 과목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런 영양사나 위생사에서 나오는 식품위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는 우리가 식품위생직의 식품위생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할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즘에 나오는 경향들을 보면은 어떤 이 시사적인 것들을 반영한다든지 정말 지역적으로 저기 나올 것 같지 않는 법규 문제들이 나온다든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간혹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양사나 아니면 위생사나 그 다음에 거기서 공부했던 것보다 좀 더 폭넓게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나 기사하고는 조금 방향성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 대비하고 준비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진행할지,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비하자라는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오리엔테이션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식품위생에 대해서 조금 봅니다. 자, 우리 식품위생 오리엔테이션 이제 시작할 때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먼저, 기출 경향이요. 그럼 우리가 기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기출 경향.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 연차에 따라서요. 나오는 방향성들이 좀 달라집니다. 옛날엔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와. 이런 경향들을 조금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딱 경기도만의 이런 게 아니라요. 요즘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청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가 경기도에서 나온다든지 경북에서 기출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돌고 도는 문제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출 경향을 파악을 하게 되면은 대비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출 경향 파악을 했으면 이제 우리 어떻게 올 한 해 식품위생 강의가 진행이 될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론 강의잖아요. 그럼 이론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출 경향부터 보면은요, 우리 교재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순서에 따라서 얘 문제가 출제가 한 몇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북, 경남 다른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식품위생의 개요미 법규에서는요, 한 문제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지금 요즘에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예 이쪽 파트에서는 안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다른 타 지역에서는 여전히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올 한 해 24년도에 한 문제 출제됐고요. 경북엔 두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되기도 하지만, 아예 출제가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게는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많게는 어때요? 세 문제까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누가 출제하느냐, 그 출제자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 곳에 좀 편중돼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중독은요. 원래는 보통 식중독은 8문제에서 11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 경기도에서 딸랑 6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식중독에서. 그럼 이 경기도에서 식중독에서 6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소리는 다른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부분이 좀 줄면은 다른 파트의 문제가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평균적으로 식중독 파트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요. 보통은 8문제에서 11문제 정도 출제되는 편인데, 간혹 정말 말 그대로 출제자가 뭘 더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서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중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파트를 꼽아라 그러면 여기죠. 세균성, 바이러스성, 그리고 화학성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도 적으면 2문제지만 많게는 바이러스까지 합쳐서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성 식중독 같은 경우, 여러분 화학성은요,
적으면 한 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거의 한 문제는 출제가 안 되고 거의 두 문제 이상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혹 이렇게 요즘에 화학물질이 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새롭게 문제가 되는,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그런 물질들, 새롭게 발견된 것들, 이런 것들이 꽤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출제자는요, 여기서 왕창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5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 자, 그래서 뭐 가장 많게는 2문제에서 4문제 사이가 가장 많지만, 많으면 5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이 화학성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도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품에 뭐 어떤 기준과 관련된 거, 그래서 여러분 기준도 간혹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경북에선 중금속 기준이,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데에서는 식품이 제조, 가공 중 생성되는 물질과 관련된 기준이,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맨날 영양사나 위생사에서 공부한 것에서 더 플러스 기준 같은 것들도 식품에 우리 마련되어 있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연독이나 곰팡이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곰팡이독은 많아봤자 딱 2문제예요. 그 이상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자연독은 몇 문제까지요?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3문제 나올 때 이래요. 식물성, 동물성, 종합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제일 많은 문제는 2문제가량 출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염병 파트인데요. 여러분, 감염병 파트 같은 경우도 2-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식중독에서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 많이 내게 되면은 감염병에서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한 문제에서 3문제 사이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분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분류. 그래서 분류 같은 것들은 정말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둬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생충 및 위생동물. 여러분, 이 기생충 파트가요, 예전보다 훨씬 중요도가 좀 떨어진 파트예요. 꼬박꼬박 한 문제씩 이제 교육청에서는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데 안 나오는 지역도 있다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생동물 파트인데 항상 그래요. 위생동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위생동물은요, 자주 안 나와요. 이번에 2023년도에 경기도에서 쥐가 나왔거든요. 그게 근데 10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10몇 년 만에. 그러니까 위생동물 파트는 정말 자주 안 나오는 파트지만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10몇 년 만에 한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전남에서도 위생해충 파트 바퀴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청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한 번씩 뜬금없이 출제되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꼭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파트 항상 한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요즘 경향 중에 하나가 일반 사용 기준이에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의 일반 사용 기준과 관련된 것들은요, 경기도에서도 올해 또 나왔지만 그 이전에도 나왔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요, 이 일반 사용 기준과 관련된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 경향이지만 원래부터 나오는 것들은 명칭과 용도를 연결하는 게 가장 기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식품위생검사 파트 아예 안 나오기도 하지만 한 2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3문제까지 출제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혹 가다가 3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지역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저쪽 이제 그 아래쪽 지역에서는 3문제까지도 간혹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해석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 한두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나올 때는 극히 드물고요. 보통은 한두 문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두 문제 출제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해썹 한쪽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MO하고 위해 분석, 위해 평가 이 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예 안 나오기도 하지만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평균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많이 나올 때는 GMO에서 하나, 위해평가에서 하나, 한 문제씩 해서 2문제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얘도 2문제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두 문제 나올 적에는요, 주예모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위해평가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해평가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2017년도부터 해서 뭐 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해서 맨날 교육청 문제 제일 쉬워. 이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새로운 문제가 교육청부터 이렇게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나오고, 경북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연차가 되면서요, 교육청에서 처음 스타트를 끊고 다른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위해평가 같은 경우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영업소의 위생관리 파트인데요. 하나도 안 나올 때가 제일 많아요.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많게는 두 문제. 그리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리고 2023년 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기 파트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항상 이제 뭐 요 정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딱 봐도 눈에 띄시죠? 식중독 파트예요. 그래서 항상 식품위생에서요 가장 중요한 파트. 그러니까 여러분 영양사나 위생사나 어떤 공부에서도 식품위생의 기본은 식중독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분량도 많고 공부할 내용도 많지만 그만큼 출제에도 가장 많이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봐야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안 했죠? 식품과 미생물 파트요. 그럼 식품과 미생물 파트가요. 식중독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식중독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요. 많게는 5문제까지도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보통은 2-3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최소한 뭐 3문제 정도, 평균 3문제 정도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잘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제일 잘 나오는 문제가 오염지표 미생물이요. 오염지표 미생물은 정말 안 나온 적이 극히 드물 정도로 정말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뭐 부패가 조금 나온다든지 아니면 살균 소독 문제가 나온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3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3문제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게 경기도에서는 5문제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뭘 되게 출제자가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편중돼서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경기도 문제는 영양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했던 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법규에서 이제 봐야 되는 기본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규에서 봐야 되는 기본 사항 우리 교재에 다 넣어놨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난 게 나왔어요. 뭐냐면 영양사의 직무요. 되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사를 한번 공부하셨던 분들은 영양사의 직무 찾는 게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다른 뭐 위생사라든지 뭐 식품기사, 산업기사를 준비했던 분은 영양사의 직무가 그닥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험생들에게는 조금 불리했던 문제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식품 영업소 위생관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식품 공장이라든지 식품 위생시설에 보통 시설, 기준 이런 것들이 보통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보통 그런 게 나오는데 작년에는 뭐가 나왔냐면 경기도에서 구매 및 검수 시에 주의할 사항이 나왔어요. 구매 및 검수 시 주의할 사항. 보통 딱 집단급식소거든요. 단체급식소에서의 구매 및 검수 시 주의할 사항. 이건 다 어디서 공부한 거냐면 영양사 이렇게 공부할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영양사 쪽 식품 위생을 다루는 분이 출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출제자가 바뀌게 되면요. 그 사람이 출제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쉽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교육청은 통합이거든요. 모든 지역이 동일한 날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은 동일한 시험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항상 한 지역에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서 경기도에서 냈으면 다음엔 경북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이렇게 도별로 돌아가면서 출제하기 때문에요. 교육청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맨날 쉽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육청 문제도 되게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둬야 될 거, 여러분들이 영양사, 위생사 했던 내용처럼 기본적으로 봐둬야 될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될 내용도 좀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 우리 출제 경량. 자, 출제 경량을 이렇게 좀 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대비하자 이건데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타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었는지를 꼭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타 지역에서 나왔던 문제가 우리 지역의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사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위해평가 순서 문제는 교육청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경기도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경북에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유심히 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판매 금지가 된 병든 동물의 고기는 경기도에서 2019년도에 나왔는데 최근에 어디서 또 나왔냐면 경북에서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곰팡이 독과 장애 기간은 뭐 이거 흔하게 정말 잘 나오는 문제고요. 이거요.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 PSL 제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어디서 나왔냐면 교육청, 그 다음에 경북 이런 식으로요. 계속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해에 같이 나오기도 해요. 한 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2021년도 경기도와 경북에서요. 리케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병이 조금만 문제의 보기 유형만 달리해서 출제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식품의 변질과 관련된 용어도 경기, 경북에서 같은 한 해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작년이 아니라 올해 2024년도 문제 보세요. 자, 보니까 역학조사 중 현장 조사 단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역학조사 중에서 현장 조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경기도에서 3월 달에 먼저 이 문제가 나오고 6월 달에 전남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됐다란 말이죠. 그러면 먼저 경기도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구나 한번 봤던 분들은 이런 문제도 우리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대비가 됐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출제 경향을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제일 먼저 보통 시험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경기도가 3월에 보고 그다음에 경북이 4월, 그다음에 타 지역들이 6월 달에 보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이렇게 나왔던 문제들도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이반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할 거예요. 문제풀이반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라고 이제 출제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확인할 수, 그건 이제 번호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원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근데 그때 나왔던 문제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참고자료 나갔죠? 참고자료 나갔죠? 그 참고자료 맨 뒷장 보세요. 8페이지. 8페이지 맨 뒷장을 보시면은 거기 네이버 카페 진통 있죠? 우리 학원 카페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중에 우리 네이버 카페 들어가서 진통 찾으시고 거기서 꼭 가입하세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거기 진통 카페에 들어가면 최신 수험 정보에 들어가서 기출문제 자료실에 들어가서요. 식품 위생을 검색하시잖아요. 그럼 기존에 제가 올려놨던 출제 문제들이 쫙 뜹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시험 보고 나서 이런 시험 문제들이 출제됐었다라는 거와 함께 뭐가 되어 있냐면 답이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문제가 아니라 뭐 문제하고 답만 정도 보이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내년 또 시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두 번째. 이것도 말씀드렸듯이요. 요거요. 기본 문제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 17문제에서 19문제가 기본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영양사나 위생사나 식품산업기사 이런 데서 흔하게 봤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손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그 두세 문제예요. 그 두세 문제 가량이 지역적인 문제이거나 다른 데서 잘 보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영양사나 위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이 정도만 기본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아주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일정
성적 이상이면 다 합격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라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맞아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요. 지역적인 거, 그 다음에 시사적인 거,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심화로 되게 그렇게 공부한다기보다는 좀 더 폭을 넓혀서 다양한 것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금속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뭐 기본적으로 중금속 하면은 대표적인 증상과 어디에서 용출돼서 문제되느냐 이게 기본이지만 근데 우리가 이 식품위생직을 대비하려면 기준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항이 긴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한두 문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폭넓게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항이 긴 문제들이 나와요. 특히 경기도 문제. 이게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 좀 경북 문제 같은 경우 간결해요. 경북, 경남 이쪽 지역 문제들은요. 보기들이 되게 간단해요. 간결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문항들을 보면은 되게 길지가 않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긴 문항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교육청도 그렇고요. 교육청, 그 다음에 경기도 이런 쪽은요. 보기들이 좀 길어요. 보기들이. 자, 이렇게 보기들이 긴 경우에는 이런 경우 많아요. 식품위생 교재 있잖아요. 시판 중인 식품위생 이론 교재에서 발췌한 문장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시중에 출간된 식품위생 교재를 하나 정도 선택해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단 내가 확실하게 우리 수업에서 이론을 확실하게 다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다져 놓은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부터 벌써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우리 교재 말고 출간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 교재를 하나 더 선택해서 공부하겠다, 뭐 책을 한번 읽어보겠다 이론서를 이랬을 때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되냐면은요 가장 최근에 출간된 것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출제도요, 연차별로 좀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 또 출제도요,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요, 화학성에서 뭐가 좀 많이 나오냐면요, 내분비 교란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중에 생성되는 물질에 관련된 문제가 좀 더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나왔던 중금속, 그다음 뭐 중금속이라든지, 그다음 뭐 중금속은 원래부터 나오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농약 같은 애들은 보통 나오던 문제들인데 이쪽 문제예요. 내분비 교란물질이라든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중에 생성되는 물질과 관련된 것들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애를 공부를 해야 돼요. 되게 다양한 애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던 영양사나 위생사 준비하면서 들어보지도 않았던 애들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자, 그 다음에 해석과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요. 선행요건이요. 말씀드렸죠. 선행요건은 경기도, 교육청, 그 다음에 경북,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요. 원래는 얘도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출제가 되기 시작하면서요. 심심치 않게 출제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요. 기준. 그러니까 솔직히 왜 우리가 이렇게 식품 공전이나 이런데요, 뭐 중금속이라든지 잔류 농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생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런 기준과 관련된 애들이 수치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식품에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정도는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과 관련된 것도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제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요. 경향을 파악해 두시는 거 기본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되게 지역적인 문제도 아까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아이고, 옛날엔 경기도가 지역적인 문제의 끝판왕이었어요. 정말 지역적인 문제들이 꼭 많게는 간혹 두세 문제까지 나와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요즘엔 정말 경기도는
드물게 나와요.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오히려 경북 같은 경우는 오늘 올해 2024년도에 가장 지역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느 경기도만의 경북만의 스타일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나요 지역적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폭넓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공부할 게 그래서 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올해 어떻게, 올 한해 진행이 되냐면은요. 우선 제일 이론이 좀 제일 길어요. 3개월 동안. 이게 3개월 동안 공부할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좀 많은 양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기본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해가지고 좀 폭넓게 좀 다뤄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론이 끝나면은 기출문제, 그래서 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다 들어간 단원별 문제풀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에는 2달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단원별 문제풀이가 딱 끝나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요. 모의고사요. 모의고사. 그래서 모의고사가 바로 2월 달에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단원별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는 되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는 우리가 단원 나갈 때마다 복습하고 그 내용들을 풀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전체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고사에서는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 모의고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부터 시작해서 여기 단원별 문제풀이까지는 기본을 다지고 그 다음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고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전체를 훑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마지막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것처럼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것처럼 동형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요. 이 동형 모의고사는 경기도가 보통 제일 먼저 3월 달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3월 달 시험 보기 전에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오늘은 첫 식품위생 이론이잖아요. 식품위생 이론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첫 번째, 기본 이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정도의 내용은 보통 우리 참고 자료에 들어가는 것들 있죠. 그런 참고 자료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플러스 알파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안 나올 것 같죠? 아니요. 작년에 이 참고 자료 프린트에서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지역적인 것들이 출제가 돼요. 간혹. 그래서 또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과 플러스 알파가 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복습이신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한 번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 교재가 되게 두껍지 않아요. 근데 여기 문제도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많죠. 그 다음에 거기 참고 자료도 들어가죠. 이걸 한 번에 복습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주 한 주 했던 내용들을 좀 같이 복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한번 잠깐 교재 펴보실래요? 이론 끝나면 항상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기출 예상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1단원 끝나니까 1단원에 해당이 되는 기출 예상 문제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 보면 경기도 유사 기출 문제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경기도에서 경북에서 교육청에서 비슷한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복습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도 하시면서 기출 예상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완벽하게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했던 것들 복습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었구나 라는 경향 정도 파악하는 정도로, 왜냐면 우리 문제풀이가 하면 더 자세히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 복습하기.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조금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마무리 복습, 정리 복습을 해드릴 겁니다. 프린트물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1단원 끝나면 그 1단원에 해당하는 거 정리 복습을 다시 한번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1단원은 짧으니까 괜찮은데 뭐 식중독까지 되게 이렇게 범위가 넓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2-3번에 끊어서 복습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도움이 될 거. 자, 이것도 여러분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8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재 웬만한 게 다 들어가 있고 프린트로 다 나눠드려요. 근데 간혹 뭔가를 찾아보고 싶고 뭘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럼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건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이게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걸 봐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법규는 뭐 당연히 그냥 네이버에서 그냥 법규 식품위생법 이렇게 찾으면 다 나옵니다. 자, 근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식품공정, 식품첨가물공정, 기구, 용기, 포장과 관련된 공정들은요.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 홈페이지에 식품정책 정보로 들어가서 식품정책 정보로 들어가면 요 세 가지가 다 뜹니다. 자, 그 다음에요. 법령과 관련된 거 보면은요. 보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는요. 다 어디에 있느냐면 그냥 우리 네이버에서 치면 그냥 법제처거에 다 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그다음에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 인증기준 이런 거는요. 거기 치면 안 떠요. 법제처에 안 뜹니다. 이건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되냐면 식약처 홈페이지요. 이거는 식약처 고시거든요. 식약처 보시면요.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웬만한 것들은 다 우리 교재에 있기 때문에 다시 뭐 찾아볼 필요가 없지만 간혹 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 식약처 홈페이지 고시 훈련 예규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찾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찾아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식품안전나라에 가면은요, GMO와 관련된, GMO, 유전자 변형식품과 관련된 자료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해 예방 파트에 들어가면 식중독과 관련된 정보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식중독 통계라든지, 뭐 식중독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 통계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정보에 들어가면 유해물질 정보에 화학성 식중독과 관련된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뭐 더 찾아보고 싶다. 내가 여기 교재 있는 거 말고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데에서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해석과 관련된 자료들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내가 따로 더 공부하고 싶어서 자료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걸 미리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론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할 건 다 설명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은 뭐, 기본반, 심화반 따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심화라고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더 폭넓게 공부한다라는 정도의 차원이다 보니까 기본과 함께, 좀 더 플러스 알파적인 내용도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우리 교재에 제일 먼저 1단원 파트 1 식품위생의 개요 및 법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 첫 페이지 한번 좀 파트 1 이게 표시된데 표 주실래요? 자, 파트 1은 식품위생의 개요 및 법규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3개로 나눠져 있죠. 식품위생의 개요, 식품위생 관련 법규, 표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파트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거 법규 파트입니다. 법규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이 개요 파트. 그 다음에 이 표시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표시가 옛날에는 식품위생법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표시가 관련된 것들이 되게 포괄적으로 넓어지다 보니까 이게 정보들이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법령이 생기면서 식품위생법에서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잘 안 나와요. 근데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간혹 나오거든요. 간혹.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식품위생 관련 법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요 파트, 그 다음에 제일 중요가 떨어지는 게 표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부터 들어갑니다. 자,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의요. 여러분 정의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식품위생의 정의는요. 심심치 않게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심심치 않게 나오는 시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식품위생의 정의에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하나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WHO의 정의. 둘 다
단골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에서도 2016년도, 2020년도, 그리고 최근에는 올해는 전남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식품위생의 정의와 관련해서. 근데 이게 경북에서도 그 전에 또 나왔거든요. 다음 중 식품위생의 정의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위생의 정의로 옳은 것. 아니면 또 보기 하나 정도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놓기도 나옵니다. 가로놓기. 자,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의 정의부터 확인하시는데요. 자, 여기는요, 대상이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식품위생이라는 건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위생이니까 당연히 식품은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도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법에 보면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법규를 읽다 보면은요, 식품위생법을 읽다 보면 식품 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뒤에 생략된 게 뭘까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생략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네들은 같은 세트예요.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 바로 식품위생이에요. 그래서 얘는 가로놓기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냥 단독으로 식품위생의 정의로 옳은 것, 식품위생의 범주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의 범주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올 때 제일 많은 보기가 뭐냐면요, 영양이요. 영양은 절대 식품위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O의 정의를 보셔야죠. 자, 이 WHO의 정의를 보시면, 자, 이 WHO 정의는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번역한 건데, 첫 번째 문항이 가장 많이 실려 있는 번역본이에요. 자, 식품의 생육, 기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요, 최종적으로 사람이 섭취하는 거예요. 인간이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그리고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다. 그래서 이거 가로놓기 문제가 나왔었어요, 경기도. 네, 경기도는 가로놓기 문제도 간혹씩 나왔었습니다. 식품위생법의 정의도, 그리고 그다음에 WHO의 정의도 가로놓기로 출제가 됐었는데, 기본 이제 가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죠.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자, 그래서 이 번역 중에 이게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게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참고자료 프린트 1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자, 식품위생의 정의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거기 보면은요, 영어로 safety, 이건 다 똑같아요. 안전성, 누구나 다 똑같이 번역을 합니다. 안전성은. 근데 두 번째, wholesomeness. 얘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 무결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완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완전성. 자, 그래서 완전성, 그래서 이거 다음으로 많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게 안전성, 그 다음에 완전성, 그 다음에 마지막 서든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건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건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이지만 책에 따라서 안전성, 완전성, 건전성으로 번역해 놓은 책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wholesomeness 같은 경우는 우리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건전한, 유익한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는 책들, 그 영어 사전들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랑 되게 비슷해요? 서든니스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식품의 사육, 생산, 제조에서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있어서 안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세 개가 몇 개로 줄었어요? 두 개로. 그러니까 그냥 wholesomeness, 서든니스 얘네 둘을 그냥 합쳐서 그냥 건전성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 번역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맞는 문장이에요. 이게 실제 시험 문제 보기로 나왔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 문장이 보기로 나왔을 때 이거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보기 중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 문제를 보긴 하겠지만 이렇게나 표현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번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번역되는 게 제일 많다.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그래서 얘네들은 가로넣기로 되게 자주 나와요. 위생사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식품위생직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는 표현이 안전성, 완전성, 건전성. 그리고 딱 저 이번 보기는요. 딱 한 책에서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책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 어디서 분명히 발췌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교재에서 발췌해서 시험 문제에 보기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어도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번역자에 따라서요. 홀썸니스, 서든니스 합쳐서 그냥 건전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품위생의 정의는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은근히 잊을만 한 번씩 나오는 문제. 그래서 식품위생의 정의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가지. 식품위생법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의 목적. 얘는 단독으로 나온 적은 없으나 문제 보기로는 나온 적이 있어요. 문제 보기. 자, 식품위생의 목적은 식품위생법 제1조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까 위생하고 영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중간에 뭐가 나와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위해를 방지하는 거예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품질을 향상하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질적 향상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위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라. 교육청에서도 나오고 전남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때 항상 나오는 것 중에 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양을 개선한다. 증진한다. 향상한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목적에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질적 향상과 그냥 영양을 개선하고 향상하고 증진하는 건 다른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영양 개선, 증진, 향상은요. 영양적으로 균형 잡히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한다라는 의미지 질적 향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질적 향상이라는 거 앞에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위해를 방지하는 거죠. 위해를 방지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 범위에 해당할 수 없는 거,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할 수 없는 거, 영양을 개선하는 거, 증진하는 거, 향상시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목적에서 있는 내용을 보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범위가.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도 보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은 크게 식중독이라는 명칭과 감염병과 같은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과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크게 보면. 근데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식중독, 감염병뿐만 아니라 기생충, 위생동물, 유전자 변형식품, 방사능 물질 되게 다양한 것들이 더 포함될 수 있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좁게 봤을 적에는 식중독과 그다음에 감염병을 대표로 하는 질병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식중독하고 거기 벤 다이어그램 보니까 식중독하고 그다음에 감염병하고 이렇게 뭐예요?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수인성 또는 식품을 통해서 매개되는 것들은요. 식중독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 출혈성 대장균 같은 애들이요. 장관 출혈성 대장균 같은 경우도 식중독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감염병으로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애들이 종종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은 식중독이라는 명칭과 그다음에 그 감염병을 대표로 하는 질병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협소하게 봤을 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도 시험 문제에 보기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식품위생의 정의, 목적, 범위를 봤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아까 봤더니 식품위생의 목적에서 식품위생상 위해가 될 만한 걸 방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위해가 될 만한 위해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식품의 위해 요인들을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 공부할 거 식품의 위해 요인입니다. 네, 여러분 식품의 위해 요인은 우리 지금 책에는요 생성 요인별로 구분해 둔 거야. 생성 요인별로. 얘네들이 어떻게 생성이 된 거냐? 그 요인별로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내인성, 외인성, 그리고 유기성으로 분류해 놨어요. 유기성 내지는 유인성.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이 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그래서 우리가 생성 요인 분류는 얘가 어떻게 생성된 거냐에 따라서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이 성분이 뭐냐, 성분 자체로 분류했을 때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분류법은요 우리 나중에 해썹에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썹 가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분류되는 것도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해썹에 가서 하고요. 지금은 생성 요인별 분류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성 요인별 분류도요, 옛날에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주 출제가 됐으나 요즘에는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 최근에 나온 것들은 뭐 교육청이나 경북이나 이런 지역에서 조금 최근에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도에서 나온 지는 조금 됐어요. 자, 그러면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유인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그래서 내인성부터 봅니다. 얘는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요. 식품 자체요. 자, 그래서 내인성 그러면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연독들이요. 그래서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독버섯의 독성분, 그 다음에 뭐 솔라닌, 감자에 들어있는 감자 그 싹이남부에 들어있는 솔라닌, 뭐 청매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동물성 자연독 같은 경우 뭐 보고독, 조개독 같은 이런 어패류의 독성분들이요. 이런 애들이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리작용 성분들이요. 생리작용에 영향을 주는 성분들. 대표적인 게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요. 그러면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은 원래부터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인 거죠. 누가 주입하거나 오염된 게 아니에요. 원래 식품에 있던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내인성의 보기로 주로 나오는 건 자연독이라든지 식이성 알레르겐이 대표적으로 주로 보기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자연독 이라든지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의 명칭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이성 알레르겐 요런 애들이 주로 종류로 이제 출제가 돼요. 뭐 내인성 찾아라 이런 실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외인성은요,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성분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혼입, 유입되는 경우. 뭐 외부로부터 혼입, 유입, 오염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대다수가 이거예요. 대다수가 외인성입니다. 그럼 식중독균 원래부터 식품에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염병의 원인균 이런 애들, 그래서 이렇게 미생물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 물질 같은 애들이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뭐 식중독균 같은 균, 곰팡이, 그 다음에 기생충 이런 거 미생물학적인 요인들, 생물학적인 요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요소는 화학적인 물질들이요. 그러니까 대다수 화학성 식중독의 대다수는요, 요 외인성 유해 요소로 분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게 독특한 경우가 있어요. 유기성 있죠. 여러분 유기성 들어보셨죠? 그래서 얘는 보니까 내인성,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던 것도 아니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식품에서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제조한다든지 가공한다든지 조리 뭐 한다든지 아니면 저장한다든지 중에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자, 우리가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 중에, 가공하는 과정 중에, 조리하는 과정 중에, 가열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나중에 화학성 식중독에서 공부하는 이런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중에 생성되는 물질이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일반적인 기름, 유지에는 없지만 산화된 유지에는 들어있는 거. 산화된 유지, 여기 유기성 요인 들어있죠. 대표적인 산화된 유지에 들어있는 과산화물 같은 애들. 자, 그 다음에 뭐 우리 교재에도 있겠지만 그 식품을 가열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분해산물인 뭐 해태고리, 아민유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 중에 있는 성분하고 반응해서 생기는 니트로사민.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탄음식. 우리가 보통 이제 숯불구이 같은 거 할 때 음식이 타게 되면, 우리가 뭐 갈비 같은 거 구울 때 타게 되면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 이런 애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감자 있잖아요. 감자 같은 거 튀길 때, 이럴 때도 발생하는 유독물질이 있어요. 아크릴아마이드. 그래서 탄수화물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생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간장 있잖아요. 간장 제조할 때, 뭐 3분의 간장 제조할 때 발생하는 MCPD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심지어 수돗물 있잖아요. 수돗물 염소 소독할 때도요, 발암성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트리알로메탄. 그 다음에 과실주 제조할 때 발생하는 시신경 장애 물질인 메탄올. 그 다음에 주류라든지 아니면은 발효식품에서 발생하는, 발효식품 같은 데서 생성이 되는 뭐가 있느냐면 발암성 의심물질이 있어요. 에틸카바메이트. 얘네들은 다 한 번 이상씩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어요. 뭐 그 외에도 뭐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제조 가공 중에 생성되는 물질이 화학성 식중독에서 요즘에 잘 나오는 트렌드형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많아요. 이거 등이에요. 자, 이런 애들이 유기성, 유인성, 유해 요인에 들어간다. 이렇게 중간에 만들어지는 애들이 유인성, 유기성, 유해 요인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게 유기성, 유인성, 유해 요인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분류하는 문제, 다음 중에서 내인성 유해 요인 찾아라, 뭐 외인성 찾아라, 유기성 찾아라 이렇게 나오고요. 최근에는 교육청에서 그냥 생성 요인별로 유해 요인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이런 종합 문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간혹가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 행정인데요. 여러분, 이 행정도요,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가장 최근에는요, 경북에서 올해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럼 식품위생 행정과 관련된 시책, 범위, 그러니까 식품위생 행정의 범위를 한번 보시는데요. 여러분, 식품 첨가물, 기구용기 포장의 규격, 기준, 사용 기준, 이런 것과 관련된 게 다 식품위생 행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중에 화학적 합성품을 지정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고요. 자, 그 뒤에도 보세요. 표시제도. 근데 여러분, 표시제도 중에는, 표시제도, 그 다음에 식품위생감시, 그리고 식중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관리, 위생교육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식품 취급시설의 뭐 기준, 그 다음에 영업 허가, 신고, 등록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거, 식품회수제도, 해썹, 그 다음에 잔류 농약이라든지 항생제, 잔류기준, 이런 거 관련된 거.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조리사, 영양사 제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우리 왜 식품위생직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 말고 위생사 자격증이 있어도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죠. 위생사는요, 식품위생법과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위생사 하면 식품위생법과 관련이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관련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위생사는요, 공중위생관리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분해 두세요. 예전에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경기도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위생사는 식품위생법의 관리를 받는 게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이요. 밑에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공중위생관리법이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처거든요. 그래서 위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위생과 관련이 없어요. 식품위생행정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식품위생행정과 관련된 건 조리사, 영양사 제도입니다. 위생사 제도는요, 공중위생관리법이에요. 위생행정에서는 벗어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행정기구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소관부처별 담당 소관 법률과 관련된 문제는요, 충북에서 제일 먼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이 문제가 또 나왔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간단히, 자, 농수산물과 관련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처도 관련이 있어요. 뭐가 들어가냐면 품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품질관리와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들어가지만 식약처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거 보세요. 축산과 관련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여하지 않아요. 오로지 식약처예요. 왜냐면 이게 위생이거든요. 그래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잖아요. 위생이 들어가면서 소관부처가 식약처로 이관이 된 지 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곡관리법은 당연히 농림축산식품부고요. 먹는물관리법 보세요. 여러분, 먹는물 이러면은요, 왠지 해양수산부가 관여하지 않을까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누가예요? 환경부에서 합니다. 물과 관련된 건 환경부예요. 자, 그 다음에 주세법은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소금산업과 관련된 건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당연히 학교급식법은 어딜까요? 교육부요. 그래서 이렇게 소관부처와 관련돼서 관련 법령과 소관부처를 연결하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률을 누가 관여하는지, 누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지를 소관부처를 같이 연결해서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법이요. 옛날에는 원산지 표시를 식약처에서 관리감독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예전에 식품위생법 안에 있을 땐 그랬지만 지금은요, 법령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럼 법령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과 관련된 법률이 따로 제정이 되면서 지금 소관부처가 어디예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입니다. 식약처는 관여하지 않아요. 원산지 표시법에. 자, 그러면 이런 식품위생 행정기구, 중앙기구는요, 식약처입니다. 식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구는요, 딱 하나, 식약처예요. 예전에는 식약처가 식약청일 때 있잖아요. 그땐 그 위에 보건복지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처로 승격이 되면서요, 위에 이제 보건복지부는 위생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생에 지금 중앙에 있는 기구는요, 식약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식약처 조직도 한번 보세요. 뭐 이런 조직도 같은 거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고로 보시면 거기 식약처 그 조직도 중에 식품안전정책국에서 주로 식품과 관련된 일을 담당을 하는데 거기 5개의 부서로 나눠져 있죠. 그 중에 뭐 식품안전인증과 세 번째 나와 있잖아요. 그럼 식품안전인증과는 뭐와 관련된 것 같아요? 해썹이요, 해썹.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표시광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하겠죠. 근데 그럼 누구요? 식품안전정책과하고 식품관리총괄과는 그럼 어떤 업무를 담당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얘는 정말 참고예요. 말로 플러스 알파도 아닙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제로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이런 일을 담당한다라는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되는데요. 오늘 나눠드렸던 참고자료 1페이지. 나중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주로 여기서 담당하는 거, 식품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건 뭐냐면은요,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과 같은 이런 애들을 개정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거. 네, 식품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거. 그러니까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거예요. 위생과 관련된. 거기 5번도 보세요. 식품 등이잖아요. 그럼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런 애들의 기준, 규격 이런 걸 다 총괄하는 거. 전체적인 거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게 식품안전정책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식품관리총괄과 보실래요? 그럼 여기는 뭘 담당하냐면요. 우리 단속하잖아요. 단속하죠. 식품위생과 관련된 걸 단속하는 걸 지도하고 감독하고 총괄하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나가서 하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총괄하는 거.
종합 계획을 세우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련 영업의 지도, 단속 등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 수거나 검사를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단속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을 총괄 조정,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나중에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되지만, 뭐 얘는 여기서 이제 담당하는 업무들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일을 담당하는구나.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봐두시면 돼요. 참고입니다. 얘네들은 말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뒷장 넘겨보시면 지방기구 나와 있는데요. 지방기구는, 일선에 있는 식품위생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뭐 서울특별시, 광역시, 구청, 각 도, 시군구에 있는 위생 관련 부서가 그런 지방행정기구고요. 지방기구 중에서 왜 우리 중앙부처로는 식약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식약처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방에 또 뭐가 있느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어요. 그건 지방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이런 곳,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은요, 식품위생행정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시험검사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봐두시면 되죠. 그래서 지방기구에는 일반 그런 위생관계부서라든지 지방식약청이라든지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도 이제 간혹 시험 문제에 나오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는 그냥 중앙에 있는 건 식약처, 그 다음에 지방기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참고해 두시고요. 아까 그 표 있죠? 소관부처국 법률은 꼭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나올 가능성이 항상 있으니까 그 표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